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5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론이라는 말을 그동안 써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이제 와인의 어떤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제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이 와인을 대하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어떨 때는 기억이 정확하지도 못합니다만은 그저 아는 데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부담 없는 이야기로 유튜브를 끌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부터는 강론이라는 말 대신에 그저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메를로라 그러면은 흔히 와인을 즐기시는 분은요 단번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연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둘이는 어쩌면 이렇게 영원한 라이벌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까베르네 소비뇽이 더 좋은 레드 포도종이냐 혹은 메를로가 더 좋은 포도종이냐 하는 다툼의 여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서로 와인을 취할 수 있는 기호인데, 그런데도 다만 왜 까베르네 소비뇽이 메를로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레드 와인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중추적인 포도종이라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까베르네 소비뇽을 가리켜 가지고 레드 포도종의 제왕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제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메를로는 어디냐? 메를로는 고 까베르네 소비뇽 다음에 메를로를 이렇게 두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군주나 영주 이러한 차원에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제가 표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본론에 들어가면은 메를로를 이야기할 때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이렇게 둘이를 같이 이렇게 대칭적 비교를 하면은 한결 이해하기 좋습니다. 첫째, 까베르네 소비뇽은요 아주 이렇게 숙성이 잘 되고 와인을 잘 빚으면은 아주 참 뛰어난 그 풍미와 맛을 보이는데 메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둘이가 같은데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까베르네 소비뇽은 탄닌이 월등히 세고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메를로는 정반대로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도 메를로가 적고 그리고 유순하고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흠이 되고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메를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메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갖지 않는 과실향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는 블랙베리나 혹은 망고나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는 망고, 그다음에 초콜릿 여러 가지의 그 맛이 복합적으로 있다 해서 메를로를 한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되게 심플한 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에 비해서 메를로는 산이 더 많습니다. 해서 흔히 까베르네 소비뇽에서 느끼지 못하는 산을 메를로에서 느낀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 2000년 초에 와인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답사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와인 산지에 가뭄이 심할 때 메를로의 산은 한결 더 이렇게 강렬하게 내비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스페인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서 그 와인 메이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굳힌 경우가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허약한 면이 몇 가지 소위 취약점이 있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이 그 틀을 우리가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는데 틀 자체는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메를로는 이 틀이 비교적 허약한 폭입니다. 해서 그 허약한 틀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불러들여 가지고 블렌드, 즉 둘이가 섞어서 그 허약한 점을 보완하는 가장 흔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메를로가 가장 좋아하는 블렌드 파트너를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까베르네 소비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나친 그 탄닌이나 센 맛을 메를로를 불러들여 가지고 조금 더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이끌고 가는 이건 둘이가 다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메를로는 포도 품종 자체가 굉장히 준수한 포도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하다. 그래도 좋은 메를로는 아주 기분이 좋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그레이프 포도종의 이야기를 쓰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는 메를로가 이 지구상 와인이 나는 가운데서 어디에서 나는 메를로가 가장 좋으냐. 즉 명작에 나는 텃밭이 어디시냐 하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자료나 지식을 동원해서 매달 쓰고 있는데 제일 이 메를로가 훌륭한 메를로가 나는 곳은 보르도입니다. 왜냐하면 메를로의 원고향이 보르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를로의 보르도도 두 이렇게 지역으로 섹터를 나눕니다. 하나는 이렇게 도토뉴 강이 들어오고 다음에 갸론느 강이 들어와서 보르도 시내에서 이제 합수를 해가지고 그 거대한 물줄기가 되는 지롱도 강을 만드는데 이 지롱도 강 이쪽에 동쪽과 지롱도 강 서쪽을 이렇게 나누어서 흔히 서안 또는 이 동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른쪽에 대해서 우안 또는 왼쪽에 대해서 좌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좌안을 쓰든 동안을 쓰든 생떼 미령이 이쪽에 매독에 늘 이렇게 라이벌되는 좋은 와인을 내는 곳으로 했는데 그 바로 생떼 미령에서 나는 메를로가 최상의 메를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메를로를 최상의 메를로가 생떼 밀령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르도의 와인 이렇게 블렌딩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 2개 이상 최고 5개 이내로 이렇게 포도종을 갖고 서로 블렌딩을 할 때 매독 쪽에 블렌드 스타일이 있고 생떼 밀령 쪽에 블렌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떼 밀령에서 쓸 때 블렌드를 할 때는 메이저 파티 즉 가장 중심되는 포도종이 누구냐면 메를로입니다. 메를로를 중심축에 놔두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꼬나 혹은 까베르네 프랑 같은 한 두서너 가지를 마이너 파티로 참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 포도 품종은 메를로입니다. 그만큼 생떼 밀령 쪽의 메를로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독 쪽은 정반대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중심 파트에 두고 메를로를 색한다리 포도 품종으로 참여시킨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니 해도 메를로의 본 고장인 이 보르도의 동안 또는 우한 쪽에서 나는 생떼 밀령의 메를로가 가장 블렌드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과정을 갖고 팩터를 갖고 하나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가끔 이야기가 가장 비싼 레드 와인은 어디 것이냐 하면 거의 공통된 이야기가 생떼 밀령 바로 옆에 있는 뽀무르라는 동네 그 뽀무르 동네에서 나오는 샤또 페트리스의 와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페트리스를 빚을 때 쓰는 주된 포도 품종이 메를로입니다. 그 메를로 심지어 다른 데는 보통 한 50 내지 60% 70% 그 수준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 샤또 페트리스의 메를로 와인은 메를로를 98%까지 혹은 97% 그러니까 나머지 2% 3% 정도만 다른 포도종으로 이렇게 파트너를 구해서 넣는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생떼 밀령이나 혹은 뽀무르 지역에 있어서 이 메를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입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모든 팩트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르도 이외의 명작이 나오는 훌륭한 이 메를로가 나는 곳이 어디냐 하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오늘 여기에 나온 와인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메를로에 관한 한은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데가 누구냐면 워싱턴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플러스 워싱턴주가 미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메를로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에서도 메를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주된 포도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칠레나 오스트레일리아 쪽에도 약간 그다음 불가리아 이 중앙 유럽 쪽에서도 불가리아 쪽에서 메를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이저 파티면서 가장 이렇게 이름이 난 동네를 딱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면 오늘 여기 나온 보르도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두 군데 큰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섹터를 와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생떼 밀룡이 하나, 다음에 까스티용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메를로를 이야기할 때 보르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까스티용이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까스티용은 생떼 밀룡 바로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무롤이 생떼 밀룡 곁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까스티용이 위치는 뒤쪽입니다. 생떼 밀룡의 뒤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어느 면에서는 지효지간의 사촌간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까스티용의 메를로가 아주 훌륭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까스티용이라 그러면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453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100년 전쟁이 마지막 이렇게 막을 내릴 때 보르도를 지키고 있던 영국의 장수에 딸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딸보. 지금 그 딸보 이름을 따서 샤또 딸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딸보 장군이 바로 이 까스티용, 지금 이 와인이 나는 마을에서 최종적으로 샤를스 7세 군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해서 전사를 해서으로써 해서 지금도 이 까스티용 마을을 가리켜서 까스티용 라바타이어라는 말을 붙입니다. 까스티용 라바타이어. 그러니까 전쟁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까스티용은 그 100년 전쟁하고 깊은 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도토뉴 강이 큰 수량을 지니고 흐르고 다음에 뒤쪽에 이제 포도밭이 아주 완만한 경사를 지고 대단히 넓은 이 꼬트드 까스티용의 와인밭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메를로는 까스티용의 메를로고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데는 샤프 추레이딩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빚은 데는 여기 보면 샤또 부띠, 샤또 부띠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꼬트드 보르도라고 해서 까스티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이 와인이 이 샤프 추레이딩이 들여오는 보르도에 대단히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메를로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샤또 피가노. 이 샤또 피가노 생떼 밀룡 와인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에 이 생떼 밀룡 그랑크리. 이 그랑크리는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르도에서 가장 이렇게 질이 좋은 와인을 그랑크리를 한다는 말씀은 뭐 다 누구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할 것은 이름이 샤또 피가노입니다. 샤또 피가노. 이 피가노가 누군지를 처음에는 이 무슨 브랜드의 뜻인지 몰라서 체크를 했는데 그쪽에서 온 자료를 봤을 때 피가노라는 분이 아마 이 샤또의 위에 조상되는 분으로서 대단히 이름을 있었던 역사학자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학자 이름을 따서 샤또 피가노를 하는데 제가 이 피가노를 보니까 프랑스의 그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막 그저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데는 늘 이렇게 좋은 와인을 많이 들여오는 그리고 이탈리아 좋은 와인을 들여오는 와이넬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이 메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수입사들 저희들 파트너한테 메를로를 하나씩 좀 내달라고 했더니 생떼 밀룡 아주 제 터에서 난 것을 가오하게 같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을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는 신동 와인이 들여오는 이렇게 보면 프레페든 그런데 안에 딱 보면은 AVA가 나파벨의 서브 리전이 1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브 리전 가운데 제일 남쪽이 까르네스고 그 까르네스 바로 위가 이 노크비다 해서 막 이 나파밸리가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 와인 산지라면 남쪽에 이 자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트레페덴에서 나파밸리의 메를로가 난다는 거. 그리고 와인 메이커도 보니까 60년대 이 와이너리가 만들어지고 지금 3대째 이 내려와서 패밀리가 지금 이것을 경영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것이 한이라고 한 게 나와 있는. 제가 처음에는 이 와인을 한 4, 5년 전에 저희들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보았더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한이라고 하면 이거 한국 사람이 이름을 따서 뭐 한시간 만드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니키하고 갑이라는 부부가 만들었던 와이너리인데 이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 몬트레입니다. 몬트레. 아마 여러분들 몬트레 그러면 얼른 이렇게 감이 안 들겠습니다만은 파리의 그 심판이라 해서 미국의 와인이 아주 돋보였던 데가 바로 이 몬트레 옆에 있는 동네 리지입니다. 리지. 해서 리지 마운틴에 이 한이 같이 연속되어 있는 몬트레만의 인근에 자리를 한 곳이 돼서 대단히 훌륭한 메를로가 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이 빚은 메를로하고 같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두 개를 대표되는 거로 해서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다 일일이 그걸 헤아리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파트너를 중심해서 제가 늘 이렇게 와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샘플을 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훌륭한 메를로가 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두 와인이 하나는 나파 하나는 이 몬트레에서 나는 와인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와인이 뭐 어떤 음식하고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이렇게 질문도 제가 강의 때 가끔 받는데 오늘 제 이야기의 끝을 맺고 싶은 것은 뭐 치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고기 뭐 양고기 오리고기 다 좋은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링 프린시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컬러링 레드 붉은 색상을 띤 레드 와인은 이렇게 레드 이 색상을 띤 육류가 좋고 다음에 이렇게 화이트 흰 빛깔을 띤 화이트 와인에는 그 화이트 색상을 띤 해금제나 뭐 굴이나 석화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서라도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메를로라 그러면 금세 침이 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즉 우리 음식 가운데 이렇게 삶은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썰어놓은 삼겹살하고 메를로하고 딱 한 잔을 마셔보면 이건 천상의 궁합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